다가올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길, 그 길을 찾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발명가 하면 단연 에디슨이죠. 그런데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문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1000번 이상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는 오직 성공해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딱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국가정책은 실패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의 실패는 국가와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또 그 가난이 다음 세대에까지 대물림되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형편에 있던 나라들은 아직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빈곤으로부터 벗어난 나라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은 아직 국민소득 2만 불로서 선진국의 절반의 성공에 밖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역사의 시행착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 1509년 인도양에서 이슬람 연합 함대가 포르투갈 함대와 마주쳤습니다. 이집트와 인도의 연합 이슬람 함대는 무려 200여 척이나 됐죠. 그러나 포르투갈 함대는 불과 17척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배 이상 전력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슬람 함대의 처절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 함대는 함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 포르투갈은 인도양의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571년 레판토 해전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함대를 파견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항하는 함대는 스페인과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의 연합 함대였습니다. 함대의 규모는 투르크 함대가 우세했지만은 연합 함대가 2배에 가까운 함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전투는 치열했는데 결국 투르크 함대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르크는 또다시 지중해의 제해권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1588년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칼레 해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무려 120여 척이 넘었지만은 영국 함대는 불과 80여 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새로 개발한 장거리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사상자가 불과 100여 명이었는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4천여 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참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대서양의 제해권은 스페인으로부터 서서히 영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함포의 위력은 디우 해전에서 인도양을, 레판토 해전에서 지중해를, 그리고 칼레 해전에서 대서양을 함포를 가진 나라에게 선물했습니다. 함포 기술은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우 해전보다는 129년, 레판토 해전보다는 191년, 그리고 칼레 해전보다는 무려 208년 앞선 고려시대에 이미 우리는 이런 함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되던 대장군포입니다. 당시 원나라와 명나라는 화약 제조 기술을 국가기물로 해서 고려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또 각고의 노력 끝에 화약 제조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약 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1380년 금강하구 진포에 외선 500척이 나타나서 노략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려는 군선 100척을 파견했는데 고려 군선은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를 장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선 500척은 고려군의 화포 공격으로 전부 불타고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로 함포를 이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무선은 형식적인 관직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 후 등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통도감이 군기감에 흡수되자 울분의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국가는 최무선에게 화포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해 주지도 않았고 또 이를 전수해 주도록 요청한 바도 없다고 하죠. 최무선은 아들에게 화약 제조에 대한 책 한 권을 남기고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함포 기술과 기술자를 먼저 가지고 있었지만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구 열강은 함포 기술과 기술자를 늦게나마 구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인류 문명을 개혁할 수 있는 기술과 과학적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금속 활자와 인쇄술은 독일의 구텐베르그보다 200년 이상 앞서 있었죠. 그러나 직지심경이나 상정고급 예문 같은 우리의 금속 활자로 찍혀진 책들은 왕실이라든가 특권층을 위한 사치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독일의 구텐베르그는 금속 활자와 인쇄술로 책을 대량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서를 대량 인쇄해서 싼값에 대중에게 보급하기 시작하자 그때까지 성직자와 특권층의 지식 독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지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라든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타임 라이프 같은 언론에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100대 사건을 조사하면 예외 없이 금속 활자와 인쇄술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식 전파 기술을 우리는 그 진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도 발전시키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구텐베르그는 만년에 아돌프 2세의 초청을 받아서 연금을 받으면서 아주 유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은 기술의 중요성을 알았고 과학기술자를 우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금속 활자를 개발한 기술자의 성도 이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속 활자 기술을 버린 나라라면 독일은 기술을 구한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로 인해서 유럽에서 특권층의 지식 독점이 없어지고 일반 대중에게 지식이 대량 보급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근대 국가와 근대 사회 형성 등 인류 문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서가 대량 출간되기 14년 전에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반포하셨습니다. 인류 문화사적으로 문자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도구이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전혀 다른 글이었고 다른 목적으로 창제됐던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편리하게 사용하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픈 말 혹은 펴고 싶은 뜻,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런 일상 용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주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뜻하신 바대로 잘 보급이 돼서 우리 조선에서도 특권층에 대한 지식 독점이 없어지고 일반 대중의 지식이 대량 배급되었다면 조선에서도 독일의 종교개혁과 같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글은 가장 효율적인 지식 보급 수단입니다. 그 자체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한글을 언문으로 비하하고 무시해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우리는 지도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그렸는데 대동여지도는 한 첩의 크기가 가로 세로 20cm, 30cm 정도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한 22개 첩으로 나눠져 있는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물줄기와 산줄기, 포구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서 아주 사용하기 편리한 18만 분의 1 지도였고, 이 지도는 필사본이 아니라 목판본이었기 때문에 오류도 매우 적었습니다. 김정호와 대동여지도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일제가 조선어 독본에 이 이야기를 실으면서부터입니다. 그때 전하는 이야기로는 일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를 놓기 위해서 근대적인 측량 기법으로 5만 분의 1 지도를 만들어 봤더니 대동여지도가 거기에 버금갈 만큼 매우 정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제는 이 지도를 여러 가지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모두들 전하는 이야기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서양에서 지도하면 가장 유명한 지도 중에 하나가 토스카넬리 지도죠. 이 사람은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기법을 발명해서 이것을 스페인에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합니다. 토스카넬리는 유럽에서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항해해서 지구를 돌아서 인도로 갈 수 있다는 학설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컬럼버스는 토스카넬리의 주장을 따라서 그리고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가지고 서쪽으로 항해해서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활용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개인에 대한 기록도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외동딸이 아버지의 지도 판각을 도왔다는 사실이 전하는 걸로 봐서 아마 국가나 사회의 도움 없이 오직 개인적인 열정으로 지도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페인이 토스카넬리 지도를 최고가에 구입했던 것과 아주 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은 지도를 구한 나라라면 우리는 지도를 버린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할 한포 기술을 가장 먼저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을 개혁할 인쇄 기술과 과학적 문자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뛰어난 지도 제작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한 가지 기술도 아끼고 발전시키지도 않았고 유용하게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귀중한 민족적 자산인 이들 기술과 기술자가 우매한 위정자와 사회의 무지와 냉대로 인해서 소리 없이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앞으로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래프를 보시면 60년대부터 7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까지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른 그래프만 보면 60, 70년대는 저성장 시대고 80년대, 90년대는 고성장 시대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60년대 우리 소득이 100불일 당시에 10% 성장을 한다고 하면 10불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1만 불에 왔을 때는 10% 성장이 1000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10%인데 100배 많이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60년대, 70년대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저는 70년대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60년대 10년 동안 우리 경제가 약 3배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10년 동안은 6배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다시 3배, 90년대와 2000년대는 2배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의 70년대의 경제 성장은 아주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은 70년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대별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960년대 우리나라 5대 수출 상품은 철광석, 중석, 생사, 무연탄, 그리고 오징어였습니다. 오징어가 5대 수출품에 들어가 있네요. 당시에는 어금 탄지기도 없었고 또 변변한 어선도 없었을 텐데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왜소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970년대로 가볼까요? 1970년대 우리나라 5대 수출 상품은 섬유류, 합판, 가발, 철광석, 그리고 전자제품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는 섬유류와 전자제품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에 근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현상이죠. 그리고 가발도 수출품에 들어가 있네요.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머리털을 수출하다가 가발이 제품화돼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5대 수출 상품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발과 관계해서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1966년 8월 15일 날 어떤 여인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1,500원을 받았는데 그것으로서 마늘 3접을 사서 월남에 가 있는 청령부대, 맹호부대, 비둘기부대에 한 접씩 위문품으로 보냈다는 미담이 나와 있군요. 가발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5대 수출 상품은 의류, 신발, 선박, 음향기기입니다. 선박을 보니까 과거 1974년에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께서 우리나라 돈에 있는 거북선 문양을 가지고 그리고 조선소도 없는 상태에서 선박을 수주받았다는 전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의류, 반도체, 신발, 영상기기, 선박 이것이 5대 수출 상품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반도체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IT 분야에서 종주국을 자처할 만큼 전자, 전기, 정보 분야에서 발전해 나갈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5대 수출 상품이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돌파했을 때이죠. 그리고 이 상품들은 신흥공업국을 대표하기에 손색이 없는 상품들입니다. 반도체와 컴퓨터는 IT 제품을 상징하고 자동차는 전기, 기계, 화공, 재료 등 모든 분야에 2만 개 이상의 부품을 가지는 산업사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상품이죠. 그리고 2010년에 가서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돌파하고 그리고 5대 수출 상품이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이렇게 다양화돼서 세계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시작하던 1960년도 그때 우리와 비슷한 경제 상황에 있던 나라들이 50년 후 2011년에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나이지리아는 15배, 케냐는 9배, 벵글라데시는 8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45배나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계 10대 경제권에 진입했고 원조받던 빈국에서 원조하는 부국으로 발전했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성장 모델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절반의 성공에 밖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대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 국민소득 2만 불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성장의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IMF 경제위기는 우리가 겪은 가장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IMF 경제위기가 뭔지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유화,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외환과 증권 같은 금융상품이 아주 많이 국제적으로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국가 간의 무역액의 무려 200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금융 자본의 이동 때문에 자본이 많이 유입되는 나라에는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그럼 개인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기업은 돈을 빌려서 설비를 확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금융 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개인은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게 되고 기업은 빚에 몰려서 도산하게 되죠. 이게 모이면 국가부도 사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동남아 금융위기가 그랬고 1997년 한국의 IMF 금융위기도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구조에 취약한 약점도 없지 않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제투기자본의 이동 때문에 생긴 것이 IMF 경제위기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자 IMF는 신자유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기업을 특별히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도산하지 않기 위해서 비용을 줄여야 했고 비용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리해고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죠. 그러자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젊은이들이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성을 무시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그리고 고시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법조 서비스 그리고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3대 서비스 산업의 전성시대가 시작된 셈이죠. 이것이 바로 이공계 기피 현상과 제조업 기피 현상의 시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입 수험생 자체가 이공계에서부터 문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는 계속해서 감소해서 2002년에는 문과생 지원 숫자가 이과 지원생 숫자의 2배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출신조차도 30% 정도가 의료계로 진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영재, 과학의 영재, 이러한 이공계 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공계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자격증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공계 기피나 제조업 기피는 선진국이 이미 오래전에 겪은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는 선진국과는 같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공계 기피 현상과 제조업 기피 현상을 겪었지만은 제3국에서 아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제조업 인력이 속속 선진국으로 와서 그 빈 공백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입보다도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외국 인력의 수준으로는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제조업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의 이공계 기피와 제조업 기피는 대안이 있는 현상이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죠. 그래서 현재 기술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과거의 이공계가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후속 세대가 없는 내일의 우리나라 산업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과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를 들면 현재 유로존의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위기의 진앙지는 5나라라고 지목되고 있죠.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5나라입니다. 이 머리 글자를 따서 피그스라고 쓰죠. 피그는 영어로 돼지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 나라들의 특징은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고 따라서 실업자가 많아서 실업률이 높고 국가 부채가 많고 재정 적자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국가 부도가 우려되고 유로 경제권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죠.
그리스의 산업은 관광, 운수 등 서비스 산업이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불과 10%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성장률도 1%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와는 반대로 아주 안정적이고 발전하고 있는 국가가 유럽권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독일이죠. 독일은 경제 강국이기 이전에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 강국이기 이전에 기술 강국입니다. 제조업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독일은 24.5%, 프랑스는 18.4%, 미국은 13.7%, 영국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조업 고용률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제조업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빠른 기술 혁신과 자동화로 인해서 제조업은 성장하되 고용자 수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제조업이 약하고 기술이 약한 그리스와 제조업이 강하고 기술이 강한 독일, 이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과학기술과 제조업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금 동서를 통해 인류 역사에 나타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기본 원리에 근거하여 또 우리가 겪어온 근대사의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볼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식혁명을 선도할 수 있을지, 지식기반 사회에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통상 진단은 쉽습니다. 그러나 처방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조건에 맞추어서 대한민국이 지식혁명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처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경제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죠. 제가 그것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첫째요, 경제적 역량에 있어서 영국은 원래 상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서양과 북해의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명예혁명을 통해서 네덜란드로부터 발전된 상업 문물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지식혁명을 일으키기에 상당히 경제적 여건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국민소득이 2만 불러서 선진국의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복지 예산이 340조 원이나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만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2050년까지 국가 채무가 128%나 되어 재정위기국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참신한 새로운 대책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위기에 도달할 우려가 바로 눈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직업 능력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이 임금보다 더 커지면 취업을 하게 되죠. 취업 이후에도 현실에 적응하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직업 능력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시점부터 직업 능력이 다시 하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직업 능력이 임금보다 줄어들면 은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는 취업으로부터 은퇴까지 네모난 부분이 보이시죠?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람의 평생 수입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달형으로 핑크빛으로 칠해 있는 부분이 사회적 잉여입니다. 사회적 잉여는 한 사람을 기업이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 돈을 벌어서 남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데도 쓰고 또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이 부분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데도 쓰고
또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현황을 아주 간략하게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취업부터 은퇴할 때까지 이 개인이 모은 재산, 이 재산으로 노후 대책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의 잉여를 가지고 이 부분을 보충하기에는 아주 부족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제안하는 대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분류해보면 제조업이나 기술 서비스업처럼 젊은 힘이라든가 창의력, 기술 이런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직업은 관리나 일반 서비스처럼 일반 상식이라든가 오래된 경험 그리고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직업이 연령별로 젊은 사람은 제조업과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연장자는 관리직이라든가 일반 서비스업으로 분업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죠. 만약 25세에 제조업이라든가 기술 서비스업에 취업해서 직무 능력이 하강하기 시작할 때쯤 50세쯤 제조업이나 기술 서비스업으로부터 관리직이나 일반 서비스업으로 직종을 바꾸어서 이모작 인생을 살게 한다면 25세부터 50세까지는 1모작 인생, 50세부터 75세까지는 2모작 인생을 살 수 있는 2모작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모작 인생의 은퇴 시점으로부터 2모작 인생의 은퇴 시점까지 연장된 근로기간에 벌어들인 돈이 이 사람의 고령화 시대의 노후 대책 자금으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핑크빛으로 칠해진 사회적 잉여가 2모작 인생에 의해서 빨갛게 칠해진 부분만큼 더 커지게 되면 이 빨간 부분이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식기반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고령 사회를 위한 복지 재원을 동시에 마련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영국은 산업혁명을 앞당기기 위한 올바른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원래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풀이 잘 자라서 양을 많이 키웠고 양모를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양모를 수출하면 이것이 네덜란드와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주로 가공이 돼서 양모를 수출하는 것은 영국이지만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은 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양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모 수출 금지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양모를 영국 내에서 가공해서 수출하게 돼서 기술도 확보하고 부가가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래하지 않은 지식기반 사회를 가상해서 지식혁명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주는 것보다는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식기반 사회에서 어떤 정책 하나하나가 필요한지보다도 지식기반 사회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산실인 정부와 관료를 지식기반 사회에 맞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정부와 이 관료가 필요할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지식혁명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와 우리 관료체제가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정부는 독점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를 여러 개 만들어서 경쟁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죠. 두 번째로 정부는 군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세금도 국민이 일단 낸 다음에는 세금을 다시 나누어 주는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과가 잘 평가되지 않고 성과 평가에 의한 직무 능력 개선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비효율적인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조직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구상의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프로스포스 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프로스포스 팀은 시즌 내내 게임을 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프로스포스 팀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관중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관중이 외면하는 프로스포스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로스포스 팀은 철저한 평가를 거치고 그리고 개선이 돼 나갑니다. 그리고 이 평가와 개선의 결과 프로스포스 팀의 선수들은 아주 전문화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스포스 팀의 효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분류하면 다시 말해서 그 선수가 뭘 하는 선수인지 선수의 유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역할이고 그 사람의 직무이지 그 사람의 소속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팀의 효율의 핵심은 선수의 유전자가 자기가 하는 일, 바로 직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볼 때 정부 관료는 전혀 반대입니다. 정부 관료는 부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총무 일도 하고 어떤 때는 재무 일도 하고 법무 일도 합니다.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일도 하고 대민 봉사 일도 합니다. 이것을 순환보직이라고 하죠. 스포츠팀으로 얘기하면 골키퍼를 하던 사람이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돌아가면서 이 일 저 일 바꿔가면서 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비효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즉 직무에 소속되도록 하면 이것은 부처의 유전자를 직무의 유전자로 바꾸는 것이고 정부의 비효율을 스포츠팀의 효율로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전문화되고 범부처적으로 순환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임무를 항상 하게 되겠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를 통폐합하고 또 분리 독립하기를 수없이 반복해온 미봉책으로는 미래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고급 관료의 소속을 부처에서 직무로 바꾸어 정부의 유전자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만이 엘리트 고급 관료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굴하고 지식혁명을 위한 올바른 국가정책을 만들어내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운이 매우 좋았던 것이죠. 영국에서는 석탄이 지표면 가까이에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광석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온이 대륙을 지배하면서 대륙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에 영국은 신대륙 식민지와의 수송 연락이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겨서 많은 식민지를 거느려서 상품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 것은 산업사회의 상품이 중후장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후장대하다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무겁고 두껍고 길고 크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사회의 상품은 부피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할 때 에너지도 필요하고 원료도 필요하고 수송도 어렵고 그리고 시장의 수요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식기반 사회의 상품은 경박단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고 얇고 짧고 작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품들은 소프트웨어처럼 아예 형체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석탄과 같은 에너지, 철과 같은 원료가 산업혁명을 일어나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면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그러한 에너지와 원료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기술이 많이 있어야 되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철강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비교하면 철강산업에는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원료도 많이 필요하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오직 아주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는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상품에 대한 수요를 해결했지만은 지식기반 사회에 있는 상품은 신상품으로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기술만 있으면 수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수요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산업사회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다양한 좋은 조건들이 있었지만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단 하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식혁명이 일어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 하면 오직 과학기술과 기업,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제조업과 기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적극 도와야 합니다. 과학기술자와 기업가가 존중되고 대우받는 사회가 바로 지식혁명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지식혁명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경제를 1모작 체제에서 2모작 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정책의 산실로서 정부의 유전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식혁명이 일어날 최적의 조건으로서 과학기술과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지식혁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선진강대국으로 또 패권국으로 역사의 한 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성공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기술자를 존중하고 우대함으로써 없는 기술은 밖에서 구하고 있는 기술은 안에서 발전시켜 선진 기술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또 국민 행복의 원천으로 지혜롭게 이용해 왔습니다. 비록 뒤늦은 산업화였지만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낙후한 농업국가가 아니라 신흥공업국가로서 중화학공업과 IT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거듭 태어났음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예비 선진국으로 또 세계 10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하여 국력의 신장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다 함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행복을 좌우할 중대한 결단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성장의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밖으로는 지식기반 사회라는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실패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성공할 미래로의 새로운 출발이어야 합니다. 기술과 기업이 존중되고 과학자와 기업인이 대우받는 사회, 그것이 바로 지식기반 사회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지식기반 사회, 그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